어제 새벽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심신미약자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너무 치밀했고 피해가 컸습니다. 네, 한편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채무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로 경찰 마약 반응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배상훈 프로파일러 김영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새벽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 경위 그리고 이 범행 동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새벽 4시 반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웃들이 뛰쳐나오자 그 이웃들의 퇴로를 막고 이제 살인을 하고 상해를 저지르다가 체포를 당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범행 동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관련해서 좀 분노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분이 기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피해 망상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심화되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번 사건이 이런 흉기난동, 다른 일반적 흉기난동 사건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흉기난동만이 아니라 불을 이용한 거고 이 사람의 망상사파가 어디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동기와 연결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동기라고 하는 것과 내재적인 동기, 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내재적인 동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하는 어떤 거는 쉽게 말하면 망상사파로 사실은 이게 배제해야 되는 건데 언론에서 너무 체급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 예. 거죠.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조현병이라든가 기존의 병력에 따라서 동기가 변화해 왔을 겁니다. 그 부분을 주요하게 봐야지 이 범죄를 좀 깊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흉기난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흉기난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봐야지 예방책도 나오고 대책도 예.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근데 이 지금 용의자의 범죄를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현병을 알았다고 해서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조현병이 어느 단계까지라도 생각의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아하, 예. 상당히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이퀄 특정한 심신미약 이건 네네. 아니고 조현병 이퀄 생각을 못한다 아니고 조현병 이퀄 계획성이 없다 절대 아닙니다. 예. 즉 이것은 두 개를 어떤 같은 지표로 나와서 봐야 되는데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의 정도를 봐야 되고 기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히스토리를 봐야지 이 범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면 이제 심신이 좀 미약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범죄를 할 때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범죄할 때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충분히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 없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예. 경찰 출동도 사실 사전에 여러 번 있었다고 하고 주민들의 신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이 본인의 피해 때문에 CCTV까지 문 앞에 설치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데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이분이 조현병 환자였다라는 부분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주 신고가 들어가고 네. 하니 나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범행은 무겁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분이 올해 혹은 작년에 폭력 관련해서 벌금형 300만 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지른 각각의 범행은 그때마다 처벌 혹은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 그것만으로 해야지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먼저 사전적으로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제도에 있어서 허점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2010년에 실제로 또 다른 폭행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조현병 환자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상의 기록이 남아 있고 네. 관련해서 더 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추적 관찰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을 모른 상태에서 경찰이 나가봤는데 단순히 그냥 시비 혹은 갈등으로 인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치부하고 넘어갔던 점이 큰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참 답답했던 게 이 사람의 과거의 어떤 기록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조현병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네. 정신병의 하나이고 일반 병력보다 더 좀 비밀성이 유지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 수사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상에 남아있질 않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네. 입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만 그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해당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넣어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좀 추가 예. 설명. 형해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자료를 이전의 자료, 치료감소에 갔다 왔다든가 보호관찰을 가진 네. 자료를 네. 수사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처벌을 받는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출동했을 때 킥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자료가 떠갖고 그 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사람의 흔히 말하는 어떤 자료가 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앞에 건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전과 기록이랬던 이런 부분은 실효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거를 과거에 어떤 강력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이걸 연동시킬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치료 감소를 갔다 왔다고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네. 이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금 경찰이 출동하는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니라 경찰 출동의 자체 형사사법망입니다. 이게 연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최소한 이런 강력범죄 의심자들은 최소한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현장 경찰들의 요구인데 네네.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이제 이런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 예. 없진 않군요. 예. 네. 게다가 또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신병력을 어떤 뭐 핑계나 이유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조현병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이걸 감춰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병원에 갈 수는 없죠. 안 간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임세환법이 되면서 이런 강제 입원의 조항이 강화됐지만 그건 1년 반 뒤에 실효되는 부분인 거고요. 현실화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걸 강제 입원시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입원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좀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안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법안으로 마련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현행 정신건강복지보건법상 예. 강제 입원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을 하고 이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3일 동안 응급 입원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입원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 해당 입원 관련해서 사실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가족들이 강제 입원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좀 흘러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법률적으로 대폭 축소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세원법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강제 입원 혹은 이제 강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좀 내용이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시행일은 좀 남은 상황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라고 했을 때 판결에서의 그 참작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감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이다라고 해서 바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도 실제로 이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형사 사건을 해봤을 때 해당 범행이 조현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에 조현병으로 인해서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되는 것인데 네. 이번 사건에서는 뭐 계획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뭐 실제로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었는지를 정신 감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요.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것인지 그 사건 당시에 그런 것에 인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 데는 사실
그 당사자의 진술이나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당사자 진술만으로만 본다고 하면 당연히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예, 머릿속에서 감출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거짓말 혹은 누군가 시켜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사실 관련해서는 프로파일러뿐만 아니라 전문의들이 모두 이제 투입이 되어서 면밀하게 살피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의 거짓말로 이런 범행을 감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 조현병 관련 기록을 살펴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단 말입니다. 뭐 오물을 투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고 뭐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어떤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 그 부분 분명히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는 걸리는 부분은 이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사실 강제는 못하는 거죠. 강제력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경찰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중간에 공간이 있는 상태인 그 겁니다. 구멍이었던 거네요. 구멍이죠. 큰 네. 구멍이죠. 그 구멍을 메우려고 임시화법이 마련됐지만은 그거는 아직 실행 전이고 이 사람은 지금 범죄를 저질렀고 이 상태입니다. 경찰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매뉴얼대로 처리를 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이 마을의 주민들은 뭐 청원을 할 만큼 다 했었고 네. 경찰의 수사 요구도 했었던 상황인데 이런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뭐 증거 그러면 자료까지 요구를 그러니까요. 예, 그럼 했다고 증거 하고요. 자료를 냈을 때 그걸 네. 어떤 법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폭행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고범죄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럼 이 부분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치할 수 있는 경찰이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그러면 어떤 주변 소란죄라든가 예. 주변 소란죄에 의한 정신적 문제에 의한 사람은 특별한 형태의 어떤 가택에 어떤 거주 제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경찰을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임세원 교수도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에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모든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당할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범죄자에 이르는 범죄율이 오히려 일반인들보단 낮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조현병이라고 해서 이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바로 직결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조현병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폭행을 동반하는 그리고 관련해서 망상 혹은 피해망상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의 경우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또 굉장히 드물고 이렇게 앞서서 전과 혹은 조그만한 뭐 폭행 범죄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다면 뭐 등록을 하고 관련해서 제도를 가지고 추적 관찰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해서 점점 커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고요. 조현병이라고 해서 그런 좀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본다면 오히려 환자분들은 치료를 더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적 보완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공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소수지만은 어떤 범죄의 정도, 재범 가능성, 위험도에 따라서 적어도 그 정도는 건강보험에 존재하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치료감호소의 치료 경력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료되지 않고 수사 기록에 남은 정도까지를 해서 만약에 신고됐을 경우 이것이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고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지방자치정부에서 주체가 돼갖고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이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 범죄예방국이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없는 겁니다. 예.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서로 미루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되게 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빨리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번에는 박유천 씨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일단은 몸에 있는 채모를 다 제모한 상태에서 뭐 마약 반응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마약이라고 하면 투약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체내에 지금 잔류를 하는지를 예. 밝혀내야 네. 합니다. 뭐 음주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체내에 잔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약 상황에서는 뭐 소변 혹은 채모를 통해서 네. 밝혀내는데 소변의 경우 약 한 달 정도 잔류할 수가 있고 네. 채모의 경우 길게는 6개월까지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분은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많은 뭐 탈색과 염색을 해서 지금 머리카락을 통해서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채모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모든 채모를 지금 제모를 한 채 왁싱 시술을 받은 네네. 채 이제 수사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예. 네. 왁싱이라고 하면 털을 이제 모근까지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털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점에서 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이제 뭐 콘서트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좀 설득력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측은 뭐 평소에도 제모를 뭐 자주 해왔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제모나 뭐 염색했을 경우에는 발견하기가 그만큼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까? 마약의 산물, 그러니까 뭐 체내에서 이것이 이제 변환돼 갖고 네.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서 이것이 일종의 크레마토그래피처럼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탈색을 하거나 자체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면은 네. 결과물이 없으니까 아하. 몸에는 없는 거, 몸에도 없고 결과물도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사실은 뭐 기소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벌은 어렵죠. 왜냐하면 할 수가 없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소변으로는 한 달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 달 이전에 했던 것은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약물에 따라 다릅니다. 약물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지금도 6개월. 필로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주 정밀 검사. 그러니까 박유천 씨 변호사 측이 모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지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BI라든가 DA 같은 데서 이게 측정하는 방법들이 예.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보다 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수사 기법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제모를 했다고 근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예. 근데 글쎄 재판 가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제모 생각엔. 그리고 예. 뭐 염색 이런 것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또 다른 뭐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마약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차단이 된 상태인데 그걸 밝히는 데서는 차단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CCTV 증거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투약 혐의를 밝혀내긴 어렵더라도 뭐 구입을 한 정황에 대한 증거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약의 경우 뭐 구입하거나 뭐 소지를 하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거나 이런 네. 행위가 모두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예. 네, 박유천 씨의 경우 지금 CCTV를 통해서 밝혀진 증거는 마약상에게 입금을 하는 장면 그리고 소위 던지기 수법이라고 네. 하죠. 이런 뭐 구입자와 뭐 판매자가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통해서 추적이 되지 않는 뭐 이른바 뭐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고 어느 장소에 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장면까지 CCTV를 통해서 지금 밝혀졌다고 하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이제 투약에 대해서는 조금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네. 뭐 구입을 했달지 뭐 전달을 해줬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약을 거래한 그런 정황이 담긴 영상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변명을 하겠죠. 네. 이건 뭐 다른 거다. 사실은 뭐 다른 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반복되고 중복되고 돈의 액수라든가 이것이 마약의 양과 정확히 일치할 때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전체적인 양 자체는 네. 한 번은 아니라고 보면은 분명히 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유천 씨는 앞서 기자회견까지 스스로 자청을 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을 계속 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만일 범죄 사실이 결국 밝혀진다면 앞서 부인했던 그런 부분들은 형량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자신의 뭐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권리에 해당하고요. 아, 네. 다만 이제 반대로 자수할 경우에 감경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의 의미를 보인다면 양형 사유에서 참작은 되겠지만 네. 부인했다고 해서 당연히 형량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법정형 안에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윤중천 씨 체포 사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사단에 전격 체포돼서 수사를 받았는데 소환 조사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수사를 진행을 할 때 임의적으로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긴급 체포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사후적으로 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윤중천 씨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영장이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영장을 청구한 근거는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몇 개월간 뭐 윤중천 씨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고 곧 자신에게 수사가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한다면 개인 비리 관련해서 체포 영장이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 미리 알려진다라고 하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뇌물 관련이 아니라 이제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인데 어떤 혐의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 혐의 사실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는 비리 혐의들이고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들은 특경법상의 사기, 알선수재, 그리고 일반 형법상 사기, 공갈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혐의 사실 방대하다라고 알려졌고 적용 법조만 지금 이런 4가지다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뭐 지난해 5월까지 건설사 대표직을 맡으면서 각종 인허가 사업 추진에 관여를 했는데 인허가가 안 될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돈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알선수재나 혹은 사기 혐의가 될 수도 있고요. 공갈 관련해서는 감사원 직원의 집을 좀 저렴하게 지어주고 관련해서 돈을 달라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돈을 주지 않으면 뭐 감사원에 그 사람의 사생활을 알리겠다. 이것은 공갈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 사실 관련으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지금 특경법상 사기라고 하면 5억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알선수재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액수가 굉장히 크고 고소 혹은 고발 사건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의 합의는 당연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구속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술도 받아내겠다라는 게 수사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중천 씨가 좀 입장을 바꿔서 진술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든 윤중천 씨의 입은 폭탄입니다. 그렇죠? 어떤 비리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은 검찰이 빠르게 기습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물론 이건 별건 수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윤중천 씨가 워낙 많은 범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별건 수사라고 이렇게 뭐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다만 윤중천 씨의 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플리바게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중천 씨도 그거를 바란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서로 간에 뭐 그건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진술을 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 비리로 압박을 한다면은 김학의 사건 관련 진술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플리바게닝까지는 아니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돈을 누구에게 주고라고 하면 모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뭐 뇌물을 줬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 청탁이 들어갔을 우려가 있고요. 이 돈을 주게 되면은 이 돈은 어디서 마련이 되었을 것이냐? 당연히 뭔가 인허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돈을 받아서 준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수사에 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형량에도 반영이 되는 만큼 그 부분을 관련해서 검찰이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관련 내용들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김영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